오늘 우리는 모든 경제학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들은 지루하고 딱딱한 게 아니라 아주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저 교과서나 전문가 양반들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어렵게 말하는 것뿐이죠. 그래야 본인들이 전문가라는 지위를 독점할 수 있거나 우리가 궁금증을 갖지 않고 다시 스마트폰이나 넘기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오케이. 첫 번째, 고전 경제학, 클래시컬 이코노믹스. 고전 경제학은 경제가 거대한 기계와 같아서 아무도 건드리지 않을 때 가장 잘 작동한다고 말합니다. 애덤 스미스라는 아저씨가 그렇게 말했죠. 사실 1776년에 쓴 책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이 사람은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을 소개했는데 쉽게 말해 탐욕은 좋은 것이며 모두가 욕심을 내고 자기 일을 잘하면 사회는 아주 잘 돌아갈 것이라는 뜻입니다. 농부가 밭을 가는 건 사회를 먹여 살리거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돈을 벌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돈에 대한 욕심 덕분에 사회는 굶어 죽지 않고 먹을 쌀을 얻게 되는 거죠. 고전 경제학자들은 가격, 임금, 시장이 자연스럽게 스스로 조정된다고 믿습니다. 만약 모두가 밥을 먹고 싶어 한다면, 즉 쌀 소비 수요가 높으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져 쌀값이 오릅니다. 쌀값이 오르면 많은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 벼농사를 짓고 싶어 하겠죠. 벼농사를 짓는 사람이 많아지면 쌀 공급이 늘어납니다. 쌀 공급이 늘어나면 쌀값은 다시 내려갑니다. 이것이 시장이 스스로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산업의 임금이 높으면 노동자들이 그곳으로 몰려들 것이고 결국 인력 공급이 너무 많아져 임금은 다시 낮아지게 됩니다. 고전 경제학은 또한 베트남이 커피 재배를 잘하면 그냥 커피를 심으라고 합니다. 미국이 자동차 생산을 잘하면 그냥 자동차를 생산하라고 하죠. 그래야 세상은 가장 맛있는 커피와 가장 좋은 자동차를 갖게 될 테니까요. 고전 경제학은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지 말라고 합니다. 관세, 가격 통제, 규제 같은 정책들은 잘 돌아가는 기계에 스패너를 던져 넣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그들의 좌우명은 레세페르, 레세이페어, 즉 자유방임, 자연에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전 경제학에는 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게임 이론, 게임 시리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게임 이론은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면 누군가 살게 두느니 차라리 다 같이 죽는 쪽을 택한다고 말합니다. 죄수의 딜레마라는 예시가 있습니다. 두 명의 범죄자가 체포되어 격리됩니다. 각자는 침묵하거나 동료를 배신하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둘 다 침묵하면 각각 징역 1년을 받습니다. 둘 다 배신하면 각각 징역 3년을 받습니다. 하지만 한 명은 배신하고 다른 한 명은 침묵하면 배신한 사람은 석방되고 침묵한 사람은 징역 5년을 받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협력한다면 둘 다 가장 적은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두 사람이 서로를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익이 걸려 있을 때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니까요. 결과적으로 둘 다 배신하고 둘 다 징역 3년을 살게 됩니다. 이 간단한 게임은 군비 경쟁부터 관세 전쟁, 기후 변화까지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기업들은 돈을 벌 수 있지만 돈도 벌면서 경쟁자의 입을 한 대 치고 싶어 합니다. 국가들은 탄소 배출을 줄여서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누구나 제가 줄이면 지구 오염도 줄어들 텐데 굳이 나까지 줄일 필요 있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것이 고전 경제학의 문제입니다. 누구나 이익을 쫓으면 모두가 패배하게 됩니다. 게임 속에서 인간은 모두가 함께 이기는 걸 원하지 않고 나 혼자만 이기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마르크스주의 마억시점. 아주 쉽게 말해서 마르크스는 부자는 공장을 짓고 인력을 고용할 자본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시간의 대부분을 부자를 위해 일하는 데 써야 하기 때문에 점점 더 가난해진다고 보았습니다. 삼성 공장의 노동자를 예로 들어보죠. 그는 8시간 동안 스마트폰 10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판매 후 개당 1000만 동의 이익이 남는다고 치면 총 1억 동인데 그 노동자의 일당은 40만 동입니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물을 겁니다. 노동자가 1억 동의 가치를 창출했는데 왜 40만 동밖에 받지 못하는가? 노동자가 받는 것과 그들이 실제로 창출한 가치 사이의 차액을 잉여 가치라고 합니다. 카를 마르크스는 자본가들, 즉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본가들은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노동자의 잉여 가치를 가로채서 부자가 된다는 거죠. 마르크스는 이것이 자본주의의 약점이며 조만간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 주인을 타도하고 잉여 가치를 재분배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르크스는 또한 유물론적 역사관, 사적 유물론에 대해 이야기하며 체제가 교체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원시 공산사회가 봉건제도로 대체되고 봉건제도는 자본주의로 대체되었듯이 말이죠. 그리고 자본주의는 그 약점 때문에 붕괴하여 사회주의로 마침내 공산주의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 좁은 소견으로는 자본가들이 노동자의 잉여 가치를 착취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본을 가진 사람으로서 기계 투자, 공정 구축, 회사 관리의 위험, 리스크를 감수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잘 되어야 돈이 생기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망하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건 사장입니다. 노동자들은 다른 회사로 일자리를 찾아 떠날 수 있지만 자본가들은 자신의 돈을 잃게 되는 셈이니까요. 말하자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크게 걸어야 크게 먹는다 같은 거죠. 신고전 경제학, 니오클래시켈 이커나믹스. 이것은 당신의 아내가 구찌 가방을 사달라고 조르는 현상 뒤에 있는 이론입니다. 19세기에 이 경제학자들은 물건의 가격이 생산에 얼마가 들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가 그 물건을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물은 왜 매우 싼데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는 다이아몬드는 왜 엄청나게 비싼지를 설명해줍니다. 신고전 경제학은 또한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이익을 최적화하는 선택을 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은 물건을 살 때 가능한 한 가장 좋은 가격을 원합니다. 기업은 물건을 팔 때 가능한 한 가장 비싼 가격에 팔고 싶어 합니다. 사실 저는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자기가 손해보는 걸 선택하겠습니까? 먼저 손해를 보더라도 나중에 이득이 되니까 선택하는 것뿐이죠. 하지만 제가 알기로 먼저도 이득이고 나중도 이득인 선택이 하나 있는데 바로 2학년 학생 학 하이퍼볼릭 사인 라프 2 채널명을 구독하는 겁니다. 저희는 이런 정치, 경제, 사회 주제를 초등학교 2학년도 이해할 수 있게 단순화해서 보여주는 곳입니다. 밥 먹을 때, 일할 때, 씻을 때, 설거지할 때 틀어만 놔도 지루하지 않고 즐겁고 편안하게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설명란과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서 채널을 구경해보세요. 케인스 경제학, 케인지언 이커나믹스. 1939년 전 세계의 대공황이 닥쳤습니다. 모두가 가난해졌고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범죄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사회는 엉망이 되었고 경제는 당최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이때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어라, 애덤 스미스 말이 딱 맞지는 않네? 시장이 회복을 위해 스스로 조정되지도 않고 보이지 않는 손 따위는 없잖아. 사실 1936년에 존 메이너드 케인즈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기는 한데 가끔은 그 손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케인스에 따르면 불경기, 즉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물건값이 비싸지는,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상황이 오면 시민과 기업 모두 겁을 먹고 노는 데나 생산 투자에 돈을 쓰지 않고 금이나 부동산 같은 안전자산을 사는 데 돈을 씁니다. 이건 기업이나 가정 수준에서는 똑똑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재앙입니다. 소비가 줄면 기업은 노동자를 해고하고 해고된 노동자는 돈이 없으니까 소비를 더 줄이게 되고 경제는 계속해서 추락하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바로 케인스가 말한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정부가 밀어줘야 할 때입니다. 기업이 투자하지 않고 소비자가 지출하지 않으면 정부가 돈을 써야 합니다. 정부는 인프라, 전력, 도로, 학교, 보건소 건설 등에 투자하여 경제 발전을 자극해야 합니다. 인프라 건설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 기업과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줍니다. 기업은 돈이 생기면 투자를 더하고 시민은 돈이 생기면 소비를 더하게 됩니다. 둘째, 인프라는 부동산 가격을 올립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매매 거래가 생기고 경제 내에 현금 흐름이 다시 돌기 시작합니다. 유일한 문제는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위해 돈을 빌리거나 돈을 찍어서 경제에 펌프질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며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 전체는 성장하지만 물가도 올라서 생활비도 오르는데 월급은 절대 인플레이션만큼 빨리 오르지 않죠. 젊은 층은 자산을 소유하기 더 어려워집니다. 밥값도 부족한데 어떻게 집을 사겠습니까? 주거가 안정되지 않으면 아이 낳을 생각도 안 하게 됩니다. 아무도 아이를 낳지 않으면 약 20년 뒤 사회는 일할 젊은이가 부족해집니다. 국가는 인구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즉, 노인은 많은데 젊은이는 적은 겁니다. 노인은 젊은이만큼 소비 욕구가 없고 젊은이만큼 생산 활동을 많이 하지 못합니다. 생산되는 물건은 적은데 가격은 오르고, 즉 인플레이션은 높은데 수요는 많지 않아 생산이 정체됩니다. 이런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경제는 침체되어 있는데 물가는 높은 상황이죠. 공급주의 경제학, 서플라이 사이드 이커노믹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주의 경제학이 등장합니다. 케인스 경제학은 수요 중심 경제학, 즉 정부가 시장에 돈을 풀어서 시민들의 수요를 늘려 경제를 부양하는 것입니다. 공급주의 경제학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을 만나면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돈으로 생산에 투자해서 이익을 내고 다시 국가에 세금을 낼 것이라고요. 하지만 사실 이 이론은 꽤 허접합니다. 경제가 발전하기는 하지만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세금을 적게 내면서 투자로 돈을 벌고 가난한 사람은 정부가 걷는 돈이 적어 지원금이 줄어드니 더 가난해집니다. 이 이론은 여전히 정치 및 경제 논쟁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경제 도구라기보다는 정치적 도구로 더 많이 사용됩니다. 통화주의 경제학, 머너터리즘. 인플레이션이 통제불능이던 1970년대에 밀턴 프리드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들 공급이니 수요니 그만 좀 하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현금 흐름 관리에 있어. 밀턴은 정부를 꾸짖었습니다. 누가 돈을 마구 찍어서 시장에 무분별하게 풀라고 했나? 그러니 가치가 떨어지는 게 당연하지. 이제 어떤 정책을 내놓더라도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몇 년은 지나야 결과가 보입니다. 그러니 돈을 더 찍으려면 조금씩 찍어서 시장에 풀고 시장 반응을 본 뒤에 계속 진행하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또한 실업이 사실 나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몇 명은 실업 상태여야 경제가 건강하다는 거죠. 이걸 자연 실업률이라고 합니다. 억지로 실업률을 그 자연 기준 이하로 낮추려고 하면 인플레이션만 만들지 아무런 짝에도 쓸모없는 짓이 됩니다. 그들의 해법은 시장이 알아서 작동하게 두고 화폐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정부는 너무 많이 개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개발 경제학, 디벨롭먼트 이커노믹스. 이 양반들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나라는 찢어지게 가난한데 어떤 나라는 부유한가? 답은 쟤네들이 도둑질해서 부자된 거야입니다. 농담입니다. 이 사람들에 따르면 한 나라가 부유해질 수 있는지 여부는 그 나라 정부의 부패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발전은 천연자원, 자본, 기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글을 읽을 줄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병을 고칠 병원이 있는가? 기업이 돈을 벌었을 때 그 돈을 보호해줄 법이 충분히 견고한가?
한 나라는 국민이 교육을 받고 건강 관리를 받으며 정부가 뒤통수를 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때만 지속 가능하게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학파, 오스트리언 이코노믹스. 다른 경제학파들이 이것저것 연구하느라 수학을 쓰고 있을 때 오스트리아 아저씨들은 그런 거 다 갖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경제는 사회과학이라며 경기순환, 비즈니스 사이클이라는 개념을 제안했죠. 이 사람들은 시장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당연하지 영원히 오를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중앙은행과 국가가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을 어떻게 조정하든 이 자연의 법칙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고요? 경제 상황이 좋을 때는 누구나 돈을 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더 위험한 투자를 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모두가 위험한 투자를 하면 멍청한 돈, 헛돈을 잃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멍청한 돈을 잃는 사람이 많아지면 경제는 어떻게든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잃는 걸 너무 많이 보게 되면 돈을 더 신중하게 쓰고 현명하게 투자하여 수익을 내게 되고 경제는 다시 올라갑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과 꽤 비슷합니다. 행동 경제학, 비헤이비어럴 이코노믹스. 고전 경제학이나 신고전 경제학이 인간을 이성적인 생물이라고 하는 반면 행동 경제학은 인간은 이성적인 생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은 10만 동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10만 동을 벌면 손해라고 느낄 겁니다. 실제로는 땡전 한 푼 잃은 게 없는데도 말이죠. 혹은 30만 동짜리 물건을 사면서 10만 동을 아끼려고 20분을 걸어가지만 물건 가격이 1000만 동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행동 경제학은 쇼피, 나 틱톡의 상점들이 가격을 200K가 아니라 199K로 해놓는 이유도 설명해줍니다. 별 차이도 안 나는데 199K가 훨씬 싸게 느껴지니까요. 아니면 세일 기간에 원래 가격을 엄청 높여놓고 낮춰서 파는데 알고 보면 원래 가격보다 비쌀 때도 있죠. 이를 통해 행동 경제학은 인간이 선택을 할 때 꽤 멍청한 짓을 자주 하며 시장은 모든 인간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시장을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제도 경제학, 인스터투셔널 이코노믹스. 이 사람들은 왜 회사가 필요하고 법이 필요하고 소유권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답합니다. 그들의 대답은 그런 것들이 경제를 더 매끄럽게 작동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작사 없이 영화 한 편을 만들려고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배우 한 명 한 명, 촬영팀, 스태프들과 일일이 따로 계약해야 할 겁니다. 모든 걸 직접 협상해야 하고 서류 작업하는 것만으로도 죽어날 겁니다. 이것이 비용을 줄이고 프로젝트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 영화 제작사와 같은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 학파는 경제 발전이란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제도, 더 공정한 기업, 더 청렴하고 투명한 국가를 건설해야 가능한 한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공공선택 이론, 퍼블릭 초이스 시리. 그들은 정치인과 관료가 사심없는 공복이 아니라 이성적인 행위자라고 말합니다. 그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사적 이익을 추구합니다. 기업이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것처럼 정치인은 표를 얻고 싶어 합니다. 관료들은 쓸 예산을 확보할 방법을 찾습니다. 국회의원은 어떤 정책이 국가에 해롭다는 걸 알 수 있지만 그게 자기 집단의 이익을 가져다 준다면 그들이 뭘 할지 맞춰보세요. 이것은 왜 좋은 정책은 통과되지 않는데 나쁜 정책은 죽지 않는 좀비처럼 계속 살아남는지를 설명해줍니다. 그들은 이익 집단과 분산된 비용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지적합니다. 설탕세를 부과해서 소비자가 매년 $20씩 손해를 보지만 설탕 생산업자들에게는 연간 $2000만 달러를 가져다 준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비용은 너무 얇게 분산되어 있어서 어떤 소비자도 끈기 있게 반대 투쟁을 하지 않는 반면 생산업자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 강력하게 로비를 할 겁니다. 이런 모델은 농업 보조금부터 무역 제한까지 모든 곳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가 다수에게 해롭고 권력을 쥔 소수에게 유리한 정책을 만들어냈던 이유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 때
우리는 그것이 소비자를 보호한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깊이 파고들면 기업들이 정부의 권력을 이용해 경쟁자를 제거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요컨대 이 사람들은 부자가 부자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말합니다. 민주주의자들은 입으로만 민주주의를 외치지 사실은 도널드 트럼프 같은 우두머리들에게 봉사하는 정책일 뿐이라는 거죠. 이상 널리 알려진 경제 학설들이었습니다. 저는 VBE, V배였습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또 만납시다. 그리고 어떤 영상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